애착이론에 따르면 생후 몇 년 동안 주 양육자와 나누는 강한 정서적, 신체적 유대감이 아이의 발달에 아주 중요하다고 해요. 그 유대감이 강하고 애착이 안정적으로 형성된 사람은 세상을 탐험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항상 안전한 나의 근거지가 있고 그곳으로 언제든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유대감이 약한 사람은 불안정 애착을 느껴요. 그러면 집을 떠나서 낯선 곳을 탐험하기는 두렵죠.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거든요. 안정적 애착이 형성된 사람은 신뢰도가 높고 사람들과 잘 친해져요. 그래서 더 성공적인 삶을 살죠. 불안정 애착을 가진 사람은 타인을 믿지 않고 사교 기술도 떨어져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문제가 있어요. 안정적 애착 유형은 딱 한 종류뿐이고 불안정 애착 유형은 다음에 3종류가 있죠. 불안양가형, 불안회피형, 불안혼란형. 고통을 느낄 때 앞에 3 유형의 반응은 일관적이지만 마지막 유형은 일관적이지 않아요. 이 이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미스 씨 부부를 예로 들게요. 이 집에는 아이가 넷인데 루카, 앤, 조, 에이미예요. 이들 부부는 사랑이 많아서 잘 안아주고 눈도 잘 마주치고 말투도 다정하고 언제나 아이들 곁에 있어주죠. 그런데 어느 날 스미스 씨가 병에 걸려 죽어요. 그 부인에게 이제 인생은 너무 고달프죠.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도 아이들은 똑같이 돌보고 싶으니까. 물론 불가능하지만요. 6살이 된 루카의 뇌는 거의 다 자랐고 성품도 강인하게 세계관까지 잘 형성되었죠. 그래서 바뀐 환경이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루카는 영혼의 안식처인 엄마가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안정애착을 느끼는 거죠. 커서는 신뢰감 있고 긍정적인 청년이 되고요. 루카의 자아상은 긍정적이에요. 3살인 앤은 예전 같은 관심을 못 받게 된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요. 엄마는 이제 예측할 수가 없는 사람이고요. 엄마와의 관계가 불안해지면서 떼쟁이가 돼가요. 엄마 관심을 받으려다 흥분을 하고 고함을 치죠. 그러다 엄마가 드디어 예상했던 반응을 해주면 방금까지와는 반대로 행동을 하면서 진짜 감정은 드러내지 않아요. 앤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으로 성장해요. 앤의 자아상은 긍정적이지만은 않아요. 이런 애착 유형은 불안 양가형이죠. 2살인 조는 삼촌에게 맡겨지는데 물론 조를 사랑하지만 엄하게 대하는 게 교육적으로 좋다고 생각하죠. 어린 조가 너무 감정을 드러내거나 고함을 치면 삼촌은 화를 내고 벌을 주기도 해요. 조는 무섭죠. 그런 공포를 회피하고 싶어서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것도 회피해야 한다고 인식해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어른이 돼도 계속 이렇게 행동하면서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조의 자아상은 꽤 부정적이에요. 이런 애착 유형은 불안 회피형이죠. 에이미는 이제 1살이라서 보육원에 보내요. 그런데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직원들이 초과 근무까지 하면서 스트레스도 꽤 받아요. 일부는 노골적으로 학대까지 해요. 그래서 에이미는 그들에게 애착을 원하지만 동시에 불안을 느끼죠. 이 모순 때문에 사랑과 안전에 대한 인식에 혼란이 와요. 이 해결될 수 없는 공포는 그녀가 모든 사회생활을 피하게 만들어요. 성인이 되면 자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해요. 에이미의 자아상은 아주 부정적이에요. 이런 애착 유형은 불안 혼란형이죠. 애착은 삶의 아주 초창기에 형성되는데 그때 불안을 느끼면 너무 어려서 말도 못하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죠. 그러면 신장 위 부신이라는 장기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졸이 분비돼요. 그래서 심박수가 증가하고 혈압이 오르고 각성 상태가 되죠. 이런 일이 자주 생기는 걸 독성 스트레스 상태라고 해요. 독성이라는 단어는 이 상태가 아이의 뇌 발달을 저해하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붙었죠. 배아 때나 아주 어린 나이에 독성 스트레스는 유전자가 발현되는 것도 바꿀 수 있어서 그 후로 수십 년 동안 건강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요. 낯선 상황을 시뮬레이션 시켜보면 1살짜리 아이의 애착 유형도 알 수 있어요. 일단 한 방에서 몇 분 동안 아이와 엄마를 놀게 두다가 어느 순간 아이를 혼자 있게 해요. 중요한 건 엄마가 돌아왔을 때 아이의 반응이에요. 안정애착형은 보통 엄마한테 먼저 안겼다가 진정이 되면 다시 놀이를 시작하죠.
불안정 애착형은 애증의 모습을 보이거나 회피하기도 해요. 어떤 아이들은 계속 울거나 다시는 놀려고 하지 않아요. 초년기에 형성된 애착 형태가 아주 오래 영향을 준다는 자료는 매우 많아요. 이 이론을 이용해서 미네소타 대학 연구진들은 3살인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자퇴할지의 여부를 77%의 확률로 예측할 수 있었죠.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하버드대 학생들에게 부모님과 얼마나 가깝냐는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35년 후 그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알아봤죠. 어머니와 관계가 안 좋다고 답했던 학생의 91%가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관상동맥 질환, 고혈압, 알코올 중독 등이 있었어요. 관계가 좋다고 했던 학생들 중에 건강이 나빠진 경우는 겨우 45%였고요. 그런데 초년기에 특별한 관심을 줘야 하는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이에요. 안정애착을 느끼는 아이들은 2살쯤 유치원에서 친구를 사귀겠죠. 이들의 세계관은 여러 대인관계를 통해 강화되면서 낙관주의가 발달해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도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대학이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고도의 불안정 애착형 아이들은 이런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거죠. 애착 이론의 선구자인 심리학자 존 바울비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어머니에게 전할 수 없는 말은 스스로에게도 전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불안정 애착을 느끼는 이들은 스스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감정을 느끼며 사는지는 시간을 되돌려 가야만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유용하셨고 저희를 지원하신다면 구독 혹은 패트리온으로 도움을 주세요.